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 미국 소설 소개하는 영상에서 One Flew Over the Cuckoo's Nest, 뻐꾸기 둥지로 날아가 버린 새를 분석해 봤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2탄으로 해밍웨이의 소설 A Farewell to Arms, 무기여 자리거라를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1929년도에 쓰여진 이 작품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읽어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문기사로 일하던 해밍웨이는 제1차 세계대전 때 미 육군의 시력장애로 입대하지 못하자 적십자부대 구급차 운전병으로 전쟁에 참여하여 이탈리아 전선에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가 총상을 입었던 당시 병원에서 자신을 간호해준 연상의 간호장교 아그네스와 사랑에 빠졌으나 사랑에 실패해요. 이러한 경험이 그가 30세에 쓴 작품 A Farewell to Arms에 반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후 기자 생활을 시작하며 그만의 어떤 간결하고 또 짧은 하드보일드 스타일의 문체를 확립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드리자면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일어난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세계대전으로 잠수함, 탱크, 항공기, 독가스, 기관총과 같은 각종 신무기들이 등장한 전쟁이에요. 전사자가 900만 명이 넘었고 대영 제국, 프랑스, 러시아 제국의 3국 협상 기반의 연합국과 독일 제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동맹국 간의 싸움으로 발단은 사라예포 사건이라 할 수 있지만 식민지를 차지하기 위한 실리적 목적에 기반한 전쟁입니다. 이탈리아 왕국은 원래 3국 동맹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동맹국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후에 연합국으로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을 공격합니다. 신무기들이 등장한 전쟁이었던 만큼 전쟁에 참전한 군인들의 정신적인 충격은 굉장히 컸습니다. Listen, there is nothing as bad as war. When people realize how bad it is, they cannot do anything to stop it because they go crazy. Hemingway's early work, written in the 1920s and early 1930s, depicts soldiers suffering from shell shock. The term was common among British and American soldiers during World War I and described soldiers' incapacity to fight and follow orders when they were exposed to heavy shelling. 해밍웨이 작가 본인도 전쟁의 후유증에 많이 시달렸다고 합니다. A Farewell to Arms는 전쟁의 아픔과 공허함, 인류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잔인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고발하고 전쟁에 반대하는 소설일 수도 있고 또한 그러한 전쟁 중에서도 어렵게 이루어가는 한 남성과 여성의 비극적 사랑을 담는 소설로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제가 읽었던 A Farewell to Arms의 의미는 전쟁과 사랑 이상의 한 인간의 고뇌와 철학적 사유를 담아내는 것에 이르는 굉장히 담백하면서도 거창한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3인칭 화자가 아닌 1인칭 서술자의 시각에서 자신의 인식과 생각을 고백하는 담담하고 건조한 그리고 차가운 어조가 그에 일조하고 있어요. 이에 바탕에서 프레드릭과 캐서린의 만남과 사랑, 그리고 그 너머에 프레드릭이 전쟁 중에 가진 사유방식, 그리고 그가 겪었던 트라우마, 그리고 소설 전반에 담긴 세계대전 시대의 마스큘리니티의 의미와 위기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작품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감상하는 데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Catherine Barkley and Frederick Henley, Love and Death. 캐서린과 헨리의 초반부 만남은 사랑이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가벼워요. 사랑이 아닌 게임처럼 서로 사랑을 전제로 하는 만남이 아닌 외로움과 두려움을 이기는 유희 정도에 지나지 않아 보입니다. This is a rotten game we play, isn't it? You're a nice boy, she said, and you played as well as you know how, but it's a rotten game. You don't have to pretend you love me. 사랑하는 사람이 이미 폭격 속에 산산조각 날아가 버린 아픔을 겪은 캐서린은 공포와 상실로 왜곡된 인간상이라 할 수 있으며 전쟁에 참전 중인 군의관 프레데릭은 전쟁과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용감한 병사이지만 동시에 사랑과 같은 감정적 진지함이 상실되어 있는 인간상으로 표현됩니다.
사랑을 한다는 건 결국 상실할 대상을 만나는 것과 동일시 되어야 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죠. 이들의 관계는 전쟁 속 프레데릭이 다리를 다치고 그 후 다시 전쟁터에서 정신적, 유체적 상처가 짙어질수록 더욱 진지해지고 강건해지기 시작하지만 이따금 그들의 사랑이 드러나는 장면은 결국 죽음이라는 비극적 숙명을 떠올리게끔 하는 대사가 공존합니다. 캐서린이 자신의 임신을 고백하는 장면에서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 5번 이상 나옵니다. I'm going to have a baby, darling. It's almost 3 months along. You're not worried, are you? Please, please don't. You mustn't worry. I'm not worried. You mustn't worry or feel badly. I only worry about you. That's it. That's what you must do. People have babies all the time. Everybody has babies. It's a natural thing. 캐서린은 조금 더 대범하게 이 상황을 인식하려고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마치 미래가 걱정되어 미칠 것만 같은 내면을 스스로 안도하는 것으로 반증되기도 합니다. 곧 전장으로 나가 헤어짐을 겪어야 하는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존재는 걱정과 두려움, 불안함에 지나지 않죠. 이내 캐서린은 And you don't feel trapped? 라며 질문을 하고 프레데릭은 그렇지 않다라고 확실히 말하는 대신 Maybe a little, but not by you. You always feel trapped biologically 와 같이 오히려 캐서린을 향한 생물학적 덫을 언급하며 무미건조한 대답을 합니다. 이러한 장면이 그들의 불타오르는 사랑에 찬물을 끼얹는 듯 허무와 공허함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듯 느껴집니다. 삶이란 원래 태생부터 이미 덫에 걸린 거나 다름없다는 듯 숙명적인 대답을 내뱉는 프레데릭은 그가 책임져야 하는 아이가 생겼다는 그러한 책무의 덫이 아닌 생명의 진인 숙명적인 죽음이라는 덫에 대해서 스스로 재차 리마인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생명의 시작인 아이가 생겼지만 그 가정과 방법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의 결말은 죽음이라는 비극적 사실에 프레데릭은 조금은 감성적으로 잠겨있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마치 프레데릭의 말이 증명이라도 된 듯 캐서린은 biologically trapped 돼서 아이를 낳다 죽고 그들의 아이는 빛도 보지 못한 채 죽습니다. 그들은 중립국인 스위스에서조차 결국 행복해질 수가 없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캐서린의 죽음은 출산 중 과다출혈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죽음과 비극의 이유가 전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전장을 떠난 곳에서도 행복해질 수 없었던 젊은 연인과 한 군인의 허무한 삶은 전쟁의 연장선상에서 커다란 초월적 힘에 지배받는 운명적 비극으로 작품을 읽게끔 합니다. 그러한 점이 꼭 전쟁이라는 틀 안에서만 소설을 읽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해요. 죽음이라는 소재는 작품 속 인물의 인식적 깨달음에 있어서 중요한 구조를 이룬다고 볼 수 있고 1인칭 시점 소설임에도 무언가를 깨달은 듯 보이는 서술자와 소설 속 프레데릭이 철저히 분리되는 듯한 서술 방식이 작품 중후반부로 갈수록 고백적 성량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Now Catherine would die. That was what you did. You died. You did not know what it was about. You never had time to learn. They threw you in and told you the rules and the first time they caught you off base they killed you. 여기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이 existentialism, 실존주의입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죽음을 피하려 해도 결국 인간은 운동장에 던져진 객체에 불과하고 몇 가지 규칙만이 존재하며 그 규칙을 어기는 순간 바로 잡혀 죽고 맙니다. 사실 규칙이 지켜졌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인간은 죽고 말죠. 그리고 개미와 프레데릭 자신 간의 관계에서 프레데릭은 우연적으로 자신의 초월적 존재의 지위로서 개미의 생사를 좌우합니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서 인간은 마치 개미처럼 자신의 운명에 아무런 주도권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공 프레데릭은 이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던 것을 이내 깨달았다는 듯이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주체성의 상실, 허무함은 니힐리즘의 요소를 가미시킴으로써 인간의 진실성에 대한 욕구를 떨어뜨리고 전쟁의 허무함이라는 작품의 주제와 결을 같이 하는 듯 보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과연 프레데릭이 깨달은 것이 고작 인생의 허무함이라는 단조로운 깨달음에 불과할까요? 오히려 세상에 던져졌으니 행복도 의미도 책임도 모든 것이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과 같은 새로운 차원의 초월적 자유로움과 주체성을 제시하죠. 여기서 몇몇 분들은 니체가 말했던 실존주의를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시각에 바탕하면 캐서린과의 사랑은 전쟁과 죽음의 공포 앞에서 프레데릭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자율적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근원이자 동기였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그 사랑이 허무한 비극일지라도 프레데릭은 그 자체로 자신의 운명을 초월한 의미를 감히 찾아낼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리널디가 프레데릭을 You act like a merry man 라고 묘사하며 더욱 진지해 보인다고 한 바가 있어요. 이는 적어도 작품 전반부 방향성이 없던 그의 삶에 캐서린과의 사랑은 실패와 비극 이상의 주체적인 깨달음을 전해주었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을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masculinity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게요. Masculinity as a soldier in the First World War. 작품 초반에 보이는 프레데릭의 모습은 다소 방향성을 잃은 비어있는 사람과 같죠. 휴전 중 지나간 좋은 계절과 그리고 아직 침공되지 않은 마을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듯 낭만적 여유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담담함 속에 수정조차 하지 않으며 방향성이 없는 듯해 보이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방향성을 상실하는 편이 더욱 심적으로 편한 일이기에 자발적으로 선택을 하는 듯 보이기도 해요. 전쟁 도중에는 밤을 두려워하는 듯 하지만 타인을 분별하고 이성과 분별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낮보다 모든 것이 뒤섞인 듯한 회피적 성격을 보이는 밤을 더욱 선호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마음과 의견을 서술하는 것에 줄곧 실패하죠. 이성적인 사고방식을 거부하는 듯 보이는 프레데릭 헨리의 모습에서 전쟁 속 군인으로서의 한 남성이 represent하고 있는 남성성, 남성상에 대한 좀 살펴볼 수 있어요. 관념적이고 사유적인 것을 거부하는 그의 태도는 교양과 허울로 장식된 그 모든 것에 대한 회의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I was always embarrassed by the words sacred, glorious, and sacrifice and expression in vain. Now for a long time, and I had seen nothing sacred, and the things that were glorious had no glory, and the sacrifices like the stockyards at Chicago, if nothing was done with the meat except to bury it. 숭고하고 신성한 것에 대한 관념적 추구와 갈망은 실상 전쟁시대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며 오히려 전쟁을 초래한 기계적 이성의 뿌리에 숨겨진 이중성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작품 중 후반부부터 프레데릭은 내면적으로 이를 거부하며 I was not made to think, I was made to eat. My God, yes, eat and drink and sleep with Catherine. 같이 캐서린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감각적이고 본능적인 것에 더욱 심취하려고 합니다. 원래 masculinity라고 하면 이성적 사고방식 그리고 진취성, 영웅성, 용감하고 대담한 그 모든 좋은 멋있는 수식어를 다 나열하게 되지만 이는 이내 그의 부상과 수술 그리고 배신자로 몰리는 사건 그리고 동료의 죽음, 목숨을 건 탈출이라는 공포 속에서 무색해집니다. 또한 작품 내 여성 간호사의 말을 빌려서 masculinity에 대한 흠집을 내고 있기도 한 부분이 있는데요. 미스 반 캠펜은 프레데릭이 전쟁에 가지 않기 위해 일부러 병에 걸린 게 아니라는 듯이 조롱하기도 하고 작품 내 실제로 self-inflicted soldier에 대한 언급이 종종 등장합니다. I suppose you can't be blamed for not wanting to go back to the front, but I should think you'd try something more intelligent than producing jaundice with alcoholism. 그러나 이를 한낱 남성성의 약화와 위기, 모멸로 해석하기에는 전쟁이라는 비극성을 더욱 고려할 필요가 있죠. 어찌 보면 self-inflicting, self-destruction, 그리고 melody라는 것 자체가 고통받고 있는 당시대의 남성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후 전쟁 중 그가 하는 말은 더욱 인상 깊습니다. 배고픔을 느끼는 것 외에는 마치 자신의 몸이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소유가 아닌 양, 자신을 타자화시켜내고 있는 듯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미 고통으로부터 자신의 삶에 대한 주인의식, 주체성을 자발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때로는 자신의 부상과 상처를 객관적인 저널리즘 방식으로 감정을 배제한 채 서술하기도 합니다. 이는 마치 기존의 남성성에게 부과되어 온 suppressed to express feeling, 이 전쟁이라는 일반적이지 않은 극한 상황에서 고통에 대한 감정적 주체성을 무참히 억눌러 상실케 하고 때로는 자신의 의견과 감정을 내레이팅하는 것조차 어렵게 하는 왜곡된 결과를 가져오는 것과도 관련됩니다. 말하고 싶은 욕구와 감정을 억누르는 남성성 사이의 갈등은 결국 프레데릭을 포함한 전쟁터의 남성에게 트라우마로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해밍웨이는 masculinity의 value를 중요시했다고 합니다.
A Farewell to Arms를 쓰던 당시 시대적으로 남성성에 대한 위기를 느껴 일부러 남성성이라는 주제를 전달할 수 있는 전쟁 소설을 썼다는 말이 있지만 반대로 많은 사람들은 그의 작품에 드러나는 남성성의 위크니스에 초점을 맞추고 상대적으로 여성 캐릭터 캐서린에게 드러나는 성숙함과 대범함을 읽어내려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나 작품 속 masculinity는 weak하거나 해체된다기보다 단지 한 시대의 suffering masculinity로서 기존의 강인함과 절제, 용기, 인내와 같은 속성의 연장선에 여전히 있다고 볼 수 있을 듯합니다. 나약함으로 접근하기보다 술과 약에 취하고 힘입어 트라우마를 견뎌내던 초월적 인간상을 파악해보는 것도 흥미롭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여기까지가 제가 분석해본 해밍웨이의 무기여 잘 있거라 라는 작품이었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감상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워낙 유명한 작품이니까요. 그럼 앞으로도 많은 영문학 작품에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